이럴 수가, 저 흉터. 설마 말도 안 돼. 이건 우연일 뿐이야. 35,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제 아들 현우.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화재 사고로 잃고 홀로 키워온 아들마저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조용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깔끔하게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영정 앞으로 다가왔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우연 같은 만남이 30년간 숨겨져 있던 놀랍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얀 국화가 놓인 영정 속에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현우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이었습니다. 윤정은 영정 앞 상주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60평생을 살아오며 2번의 큰 이별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이상민을 잃었을 때도 이토록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5살 난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세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윤정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친척 누군가가 종이컵을 내밀었지만 윤정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가슴속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구멍으로 윤정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대요. 현우 씨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효자로 살았는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도 화를 낼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명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비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출장을 떠나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금방 다녀올게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현우 좋은 유치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을 흔들며 웃던 얼굴,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던 습관적인 동작까지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죠. 윤정은 남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죽은 건지, 혹시 어딘가에서 기억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닌지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희망도 점점 희미해졌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윤정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새 출발하라고 했고 시댁에서는 손자는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윤정의 재혼을 종용했죠.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남편은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의 얼굴을 보려면 제가 우리 아들 현우 잘 키워낼 거예요. 시부모님을 모시며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었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점점 굽어갔지만 윤정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윤정은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 우리 아들 봤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요. 현우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화장품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렸어요. 윤정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난했던 세월도 손끝의 상처도 굽은 허리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 엄마 제일 좋은 아파트에 모시고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정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날들을 꿈꿨죠. 하지만 운명은 윤정에게 또다시 가혹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영정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현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하니. 남편도 빼앗고 아들까지 빼앗아가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니.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가끔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윤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윤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윤정은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떠나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윤정 곁을 지켰죠. 윤정은 초점 없는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정말 혼자야.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분 누구야? 차 봤어? 외제차잖아. 정장 좀 봐.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친척 하나가 윤정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분 KJ그룹 하진우 회장님이래요. 왜 여기에? 윤정의 심장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KJ그룹. 현우가 생전에 자주 언급하던 회사였어요. 아들의 사업을 도와준 은인이라고 했었죠.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갈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영정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윤정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왼손 손등에 길게 패인 흉터가 보였던 거예요. 윤정의 시선은 하진우의 왼손 손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남자의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흉터. 가늘고 길게 패인 자국이 촛불에 비쳐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저건 설마. 윤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을 뒷산 계곡이었습니다. 19살의 윤정과 20쌍미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연애를 시작하기 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던 시절이었죠. 상민이 멋을 부리려다 물고기를 잡으려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물속 바위에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돌에 손등을 크게 베었어요. 으악! 상민의 비명에 윤정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상민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피가 너무 많이 나. 윤정은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상민의 손을 동여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지혈을 했습니다. 상민은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정을 안심시켰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병원 가야 해. 윤정은 상민의 손을 꼭 잡고 마을 보건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소독을 하고 꿰매고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윤정은 내내 상민 곁을 지켰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왜 울어? 나 괜찮다니까. 흉터 남으면 어떡해. 내가 빨리 못 말려서. 흉터 남으면 좋지. 너한테 받은 첫 상처잖아. 나중에 할아버지 되어서도 이 상처 보면 오늘 내가 내 손 꼭 잡고 달려가던 거 생각날 거야. 그 말에 윤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민은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너 생각날 것 같아서. 좋은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민의 손등에는 정말 흉터가 남았어요. 가늘고 길게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모양으로. 결혼한 뒤에도 윤정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상민은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사랑의 증표야. 당신이 내 손 잡고 달려가던 날 나는 이미 평생 당신이랑 살 거라고 결심했어. 그런데 지금 저 남자의 손등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잡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진우는 절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정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어요. 유가족분이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죠. 하진우는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주먹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모습이었죠.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제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아팠어요. 아들이 생전에 얼마나 이 사람에게 신세를 졌을까, 얼마나 의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닙니다. 제 아들이 회장님께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회장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윤정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진우는 놀란 듯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현우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는 늘 아버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게 보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우가 고개를 들며 왼손 검지로 안경 다리를 살짝 밀어 올렸어요. 안경이 코 위로 내려온 것을 고쳐 쓰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아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버릇. 상민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안경을 쓸 때마다 왼손 검지로 안경 다리를 밀어 올리는 버릇.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생각에 잠겼을 때도 상민은 늘 그렇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윤정이 왜 오른손으로 안 해? 라고 물으면 상민은 웃으며 대답했죠. 왼손이 더 편한 걸. 습관이야, 습관. 윤정은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성은 부정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희망, 잊으려 애썼던 기대, 포기했다고 믿었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우는 향을 피우고 다시 한번 절을 올렸어요. 윤정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을 모으는 방식까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절을 마친 하진우는 윤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장례 비용이나 그 외 모든 것 제가 돕겠습니다. 현우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KJ그룹 회장 하진우. 깔끔한 글씨체로 인쇄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진우는 마지막으로 영정의 긴 시선을 주고는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의 각도, 뒷목의 선, 걸어가는 보폭까지 모든 게 상민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쳐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환각을 보는 거야.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혹시 상민이 아닐까?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진우의 손등 흉터가, 안경을 고쳐 쓰는 습관이, 뒷모습이, 눈빛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시신은 못 찾았지만 사고는 확실했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싹 텄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민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윤정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명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새벽녘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속삭였죠. 현우야, 엄마가 미친 것 같니? 그 사람이 혹시 내 아버지일까? 엄마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어요.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설령 자신의 착각이라 해도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뒤에 더 큰 비밀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윤정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살던 아파트가 아닌 윤정이 30년을 살아온 오래된 집이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상민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민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흑백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윤정과 깨끗한 검은 양복을 입은 상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정과 상민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윤정의 집과 상민의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둘은 단짝이었죠. 학교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늘 함께였습니다. 상민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해서 늘 반에서 1등을 했죠. 윤정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저 친구로 지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을 깨달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윤정에게 다른 남자아이가 고백을 한 날 상민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상민은 윤정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했고 윤정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했어요. 마을 최고의 수재와 최고의 미인이 만났으니 복이 2배로 들어온다고 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상민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윤정은 마을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마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과 상민은 매일 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아이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늙어서도 함께 손잡고 걸을 거라고 약속했죠. 1년 뒤 윤정은 임신을 했습니다. 상민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매일 윤정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태어난 날 상민은 분만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상민은 조심스럽게 현우를 안았습니다. 윤정은 지친 몸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죠. 윤정은 매일 밤 아들을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우리 가족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우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상민에게 해외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윤정은 불안했지만 상민을 믿고 보냈죠. 상민은 곧 돌아올 거라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상민은 우산을 쓰고 윤정과 현우를 안았어요.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윤정은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주일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민이 출장지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지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우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폭발이 너무 컸고 화재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잿더미가 된 공장 건물뿐이었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현지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무너졌어요. 시신도 없이 빈 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울었지만
윤정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빈관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윤정은 늘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말 상민이 죽은 걸까?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희망도 희미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남편에 대한 의리라고 믿었습니다. 윤정은 사진 속 상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상민. 환하게 웃으며 윤정을 안아주던 그 사람.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던 습관, 손등의 흉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하진우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똑같은 흉터, 똑같은 습관, 똑같은 뒷모습. 윤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상자 안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작은 천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주머니를 풀자 은팔찌 하나가 나왔어요. 윤정이 직접 만든 은팔찌였습니다. 결혼 1년 기념일에 은수저를 녹여서 만든 거였어요. 윤정은 그 은팔찌를 상민의 손목에 채워주었죠. 상민은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은팔찌를 빼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잠잘 때도 늘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출장을 떠나던 날도 은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팔찌였죠. 윤정은 은팔찌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상민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은팔찌를 어딘가에 가지고 있을까요? 하진우가 정말 상민이라면 그에게서 이 은팔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진우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KJ그룹 회장 하진우. 그리고 윤정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아낼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진실 너머에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은 현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살던 곳을 정리해야 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아들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윤정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커피 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현우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대학 시절 학생증, 상장들. 윤정은 하나하나 꺼내며 아들의 삶을 되짚어 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물건 하나하나에 현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공책을 펼쳤어요. 현우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이었죠. 윤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우가 일기를 쓴다는 걸 몰랐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 써온 일기였습니다. 아들의 생각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일기 중간쯤에서 윤정의 손이 멈췄어요. 특정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진우. KJ그룹 회장의 이름이었죠.
오늘 KJ그룹 하진우 회장님을 처음 만났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제안하러 오신 거였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다. 내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사업을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윤정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장님과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회장님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많이 배운다.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셨다.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분이셨을까?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현우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회장님을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든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왜 이렇게 따뜻할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다. 어릴 적 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윤정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진우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졌어요. 회장님은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시는 버릇이 있다. 오늘 회의 중에도 그러셨다. 무의식적인 동작인데 왠지 정겹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는 습관. 상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하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커피를 대접받았다. 회장님은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좋은 사업은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다. 회장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엄마 다음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을까? 윤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가 얼마나 하진우를 따랐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진우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일기였어요. 회장님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보고드렸다. 회장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 순간 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모르겠다. 엄마 외에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 회장님의 눈빛이 정말 아버지 같았다. 윤정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현우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하진우에게서 그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자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일어나서 현우의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명함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진우의 명함이었죠. 윤정은 명함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KJ그룹 회장 하진우. 깔끔한 글씨체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정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진우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흉터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팔찌를 보여주며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자칫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죠. 며칠 동안 윤정은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진우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윤정은 인터넷으로 하진우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KJ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지 않았어요. 언제 한국에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윤정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KJ그룹 하진우 회장이 청년 창업가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 하진우의 모습이 크게 비쳤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었죠. 윤정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하진우가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왜 청년 창업가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전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구조되었죠.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요. 윤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 필리핀 사고, 기억상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민이 마지막으로 출장을 간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죠.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카메라가 하진우를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진우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윤정의 시선이 하진우의 왼쪽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잠깐 클로즈업했어요. 하진우의 손목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것이.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윤정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진우의 손목에 걸린 은팔찌. 그건 틀림없이 윤정이 만든 것이었어요. 결혼 1년 기념일에 은수저를 녹여서 직접 만들었던 바로 그 은팔찌였습니다. 윤정은 집안을 뒤져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팔찌를 만들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상민이 왼손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는 은줄이 세 가닥 꼬여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윤정은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뉴스를 녹화하는 방법을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KJ그룹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정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하진우의 손목을 확대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세 가닥의 은줄이 꼬인 모양, 팔찌의 굵기, 마감 처리까지 모든 게 윤정이 만든 은팔찌와 일치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우는 상민이었어요.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하진우에 대한 기사를 모조리 찾아봤어요. KJ그룹의 역사, 하진우의 경영, 철학, 사회 공헌 활동까지 수십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에서 하진우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어요.
10년 전에 실렸던 기사였습니다. 윤정은 기사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진우 회장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진우는 이렇게 답했어요. 자신은 30년 전 필리핀에서 공장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현지 교포 사업가 서태민이 그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몇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태민은 하진우에게 새 이름을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줬다고 했어요. 하진우는 서태민의 회사에서 일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역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죠. 윤정은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상민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상민은 윤정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 현우도 함께 살았던 시간도 모두 잊어버렸던 겁니다. 윤정은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6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상민은 윤정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젊고 아름다웠던 윤정을 기억할까요? 아니, 기억조차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참을 수 없었어요. 만나야 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윤정은 은팔찌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KJ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윤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쥔 은팔찌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땀이 났던 겁니다. KJ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윤정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보안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젊은 경비원이 윤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진우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실 수 없어요. 윤정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돌아가신 현우의 어머니라고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이라며 물러나지 않았어요. 비서실에 연락하셔서 약속을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윤정은 절박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다른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윤정을 밖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윤정은 저항했어요.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꼭 만나야 해요. 저 사람은. 윤정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외쳤습니다. 경비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윤정을 끌어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쓰고 내렸어요. 하진우였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상민이었습니다. 윤정은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하진우를 향해 달려갔어요. 당신, 상민 씨죠? 내 남편, 이상민 맞죠? 윤정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우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직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프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경비원들이 윤정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하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윤정은 하진우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가까이서 본 하진우는 틀림없이 상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코의 모양, 입술의 선, 귀의 각도까지 모든 게 상민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윤정에게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매일 아침 깨우던 그 목소리.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나 몰라봐요? 윤정이에요. 당신 아내 김윤정이요. 하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진우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진우입니다. 이상민이 아니에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에서 은팔찌가 든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를 풀어 은팔찌를 하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손목에 있는 팔찌랑 똑같아요. 내가 만든 거예요. 결혼 1년 기념일에 은수저를 녹여서 만들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예요. 하진우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 가닥의 은줄이 꼬인 팔찌였습니다. 윤정이 들고 있는 은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진우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윤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진우의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손등 봐요. 흉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직접 치료했어요. 40년 전 계곡에서 당신이 다쳤을 때 내가 스카프 찢어서 지혈하고 보건소까지 데려갔어요. 기억 안 나요? 하진우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모양의 흉터. 하진우는 이 흉터의 유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있었던 흉터였어요. 갑자기 하진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이미지였어요. 계곡물 소리, 여자의 울음소리, 따뜻한 손길. 하진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진우가 본능적으로 윤정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하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눈,
그대로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민 씨, 정말 나 몰라봐요? 우리 아들 현우. 우리 아들이 당신을 그렇게 따랐는데 정말 몰라요? 하진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를 하던 모습,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따른다고 말하던 그 눈빛. 현우 씨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애가 당신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출장 갔을 때 5살이었어요. 아빠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진우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니.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처럼 아꼈던 그 청년이 진짜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하진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강가에 핀 목련꽃,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결혼식장의 함성, 아기의 첫 울음.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이미지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윤정이 다가와 하진우를 붙잡았습니다. 상민 씨, 괜찮아요? 그 목소리, 그 따뜻한 목소리. 하진우의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던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하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너머로 젊은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던 25살의 윤정, 결혼식 날 부끄러워하던 윤정,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던 윤정. 모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윤정. 아. 하진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이름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름. 3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혀끝에 남아있던 이름. 하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상민이야. 윤정아, 내가 돌아왔어. 빗속 로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윤정은 하진우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하진우는 윤정을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이 윤정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KJ그룹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진우, 아니 상민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남편이었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조용히 나갔어요. 둘만 남은 공간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보여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상민은 필리핀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무역 계약을 위한 출장이었어요. 공장 시설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였죠. 상민은 폭발에 휘말렸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화상과 타박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머리였어요. 뒤통수를 심하게 부딪혀 뇌진탕이 왔던 겁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현지 교포 사업가 서태민이었습니다. 서태민이 상민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지갑도 모두 불에 타버렸죠. 남은 건 손목의 은팔찌뿐이었어요. 서태민은 상민에게 새 삶을 제안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일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서태민은 상민에게 하진우라는 새 이름을 줬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상민은, 아니 진우는 서태민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업무를 배웠어요. 진우는 일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세월이 흐르며 진우는 서태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서태민에게는 외동딸 유라가 있었어요. 유라는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진우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서태민은 둘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진우는 고민했어요. 자신에게 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어딘가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 3년이 지나도 과거는 깜깜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유라와 결혼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유라는 진우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진우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서태민이 세상을 떠난 뒤 진우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진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어요. 성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꿈을 꿨어요. 목련꽃이 피어 있는 강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아이의 웃음소리. 진우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운 것 같으면서도 무엇이 그리운지 알 수 없었죠. 유라는 진우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유라는 진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유라가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진우는 유라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현우를 만났죠. 현우를 처음 봤을 때 진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우와 대화를 나누면 편안했어요. 현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어요. 현우가 자신의 진짜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민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겪은 고통이, 혼란이,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부인은 어디 있어요? 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말기암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윤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되찾았지만 완전히 되찾을 수 없었어요. 상민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삶이 있었어요. 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되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요? 상민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30년 전 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해서, 현우를 알아보지 못해서. 윤정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직 몰랐어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두 사람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뒤 상민은 병원으로 유라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에 유라가 누워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라는 상민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상민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상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라, 내가 기억을 되찾았어.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뉴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안고 우는 거 다 봤어요. 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유라에게도 윤정에게도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유라는 상민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말렸어요. 사업 때문이라고 핑계댔지만 사실은 당신이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니까요. 유라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상민은 유라의 손을 가슴에 안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윤정 씨를 만나고 싶어요. 며칠 뒤 윤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를 만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유라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 가늘어진 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었어요. 유라는 윤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삶을 빼앗았어요. 윤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미워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30년을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윤정은 유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유라도 사랑했던 거예요. 상민을 사랑했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윤정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상민이를 사랑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유라는 윤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상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틀 뒤 유라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상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상민은 유라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윤정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유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상민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KJ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현우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었습니다. 상민은 필리핀으로 돌아가 그곳에서의 삶도 정리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년 뒤 상민은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윤정의 낡은 집 앞에 섰어요. 30년 전 자신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대문도 마당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섰어요.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아,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당신 혼자 견디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디 오랜 고향 친구로라도 좋으니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지난 시간을 속죄하게 해주세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민의 겸손한 모습이 가슴을 울렸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그래도 결국 돌아왔잖아요. 봄이 왔습니다. 목련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상민과 윤정은 고향 강가로 갔습니다. 40년 전 상민이 손등에 상처를 입었던 그곳,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했던 그곳이었어요. 강가에는 커다란 목련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섰어요. 상민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 상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30년의 고통이, 외로움이, 슬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상민은 윤정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강물이 졸졸 흘렀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윤정은 상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상민도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사랑, 젊은 날의 그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상민이 윤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가 있는 곳으로 갈 때까지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행복이 번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우리 함께 가요. 현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목련꽃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 피어올랐어요.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세월도 계속 흘러가겠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고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걸어갈 겁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먼저 떠난 아들 현우의 곁으로 함께 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산들 사연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